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15년 했는데요. 이렇게 대중 이렇게 학생들,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인데 아주 뜻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과학자고요. 그리고 DNA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의 발생이 어떻게 시작될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DNA 측면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떤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코끼리가 이 암에 잘 안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사람하고 뭐가 다르길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좀 이렇게 뜻깊은 좀 뭐라도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곳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구에 그 달성군이라는 데 현풍이라는 데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캠퍼스가 이렇게 산에 비슬산자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참 여기에 그 많은 학부생들,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원생들 이제 위주로 해서 이공계 대학이죠. 이과, 공과 쪽으로 이제 연구 전문 대학입니다. 여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연구나 교육 환경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대학에 학과가 6개 있는데요. 6개 중에 제가 있는 데는 뉴 바이올러지, 새로운 생물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뉴 바이올러지 학과, 그러니까 생명과학과죠. 네, 그런 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뭐 인류 문명 영속성을 위한 차세대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이제 전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로고가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DNA죠. 네. 생명체의 근본은 DN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DNA 중심으로 연구하시는 저희 연구실 같이 그런 데도 있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DNA부터 해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를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까 이런 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는 항상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고등학생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연구실에 방문을 해서 이제 연구 체험도 해보고 어떤 거를 하는지, 이거는 사실 오늘 있었던 일이네요. 오늘 또 여러 뭐 성화 여고인가 어디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연구 실습도 한번 해보고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방문하면은 참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생물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물학의 이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그 현상이 있죠. 세포 안에서. 그거를 이제 그 생물학의 중심 이론, 그래가지고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 이런 말을 쓰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런 용어까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DNA, 이게 레이저가 잘 안 보이나요? DNA가 이제 여기 있고, 이제 DNA에서 이제 DNA가 항상 그 우리가 블루프린트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청사진이다 이런 말을 하죠. DNA가 모든 게 이제 근원이 되니까.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요.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단백질이 이제 모든 기능을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DNA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크립션, 뭐 전사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번역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DNA는 또 놀라운 기능이 또 하나 있죠. DNA는 또 복제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가 2개 되고 2개, 4개 되고 이렇게 복제를 하게 돼서 이게 그 우리가 유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DNA가 복제가 돼서 대대손손 다음 세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전 기본을 지키는 그런 청사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보셨는지 이게 왓슨 앤 크릭이라는 과학자가 1950년도 벌써 70년 넘었네요. 그때 이제 DNA의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냐면 DNA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DNA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뭐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거를 이중 나선 이렇게 부르죠. DNA는 이중 나선이다. 영어로는 더블 헬릭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유지돼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 DNA가 아까 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가 두 개가 돼. 여기서 두 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건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많은 연구가 됐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사실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까지 이해한 바로는 DNA 두 가닥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가지고 이 분리된 각각의 나선을 가닥을 템플레이트로 원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걸 카피한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DNA 조각은 하나의 원본 카피, 하나의 뉴 카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더블 헬릭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세미 컨저버티브 그러니까 반보존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프린팅해서 템플레이트 놓고 막 카피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DNA를 카피해서 이게 다음 엄마 세포에서 딸 세포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똑같은 DNA가 보존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는 원리입니다. DNA가 같이,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볼 수도 있죠. DNA는 왜 굳이 DNA가 이중 나선일까? 그냥 한 가닥만 있어도 카피는 할 수 있잖아요. 한 가닥에서 두 가닥 카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두 가닥으로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는 뭐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일단은 뭐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한 가닥이 있는 것보다 두 가닥이 있으면 더 안정하겠죠. DNA는 안정해야 돼요. DNA는. 그죠? DNA에 손상이 가거나 어디가 깨지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변이가 생기고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안정화되는데 중요하겠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왜 그럼 이중 나선일까? 그거는 아마도 DNA는 우리 몸 안에서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세포 안에서 스트레스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DNA가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죠? 손상, 영어로 뭐 데미지, 뭐 손상,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한 조각의 DNA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어디 이런 구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조각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DNA가 손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세포가 완벽하지도 않은 거고, 환경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손상이 가면 아무래도 한 스트랜드보다는 두 가닥이 있으면은 다른 한 가닥을 원본으로 해서 또 카피를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가 손상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다시 원본을 복구하느냐 참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DNA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연구가 DNA가 밝혀진 이후부터 뭐 몇십 년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3명의 대표 과학자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DNA 리페어가 되는지에 대한 일단 제시를 던진 사람들이죠. 애초에 DNA 손상 복구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저희 연구실 포함해서 많은 이제 그런 후속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복구가 될까?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DNA가 parent cell, 그러니까 엄마 세포에서 이제 그 부모의 세포에 두 가닥이 있잖아요. DNA가 염색체가 이제 한 카피, 두 개가 있다. 근데 이게 복제가 되면은 복제된 DNA가 이제는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하나씩으로 줄어들어서 다시 그 딸세포, 더럴셀이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의 세포에 전달이 되는 그게 이제 DNA 유전체 전달의 그 원리인데 이게
아주 뭐 모든 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DNA에 어떤 그 뭐 breaks, 뭐 절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손상이 많이 간다. 그러면 이런 손상된 DNA가 뭐 접합이 제대로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옆에 있는 크로모솜 염색체에 접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원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세포에는 각각의 염색체를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상적인 세포의 염색체는 이렇게 이쁘게 한 카피, 두 쌍이, 한 쌍이죠. 한 쌍이 이렇게 염색체가 제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뭐 암세포나 이런 질환이 있는 뭐 그런 세포를 보니까 이렇지 않더라. 그 말은 염색체가 뭐 어떻게든 변이가 일어나고 다른 데 접합도 하고 막 이런 뭐 손실도 생기고 더 추가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 이게 바로 모든 암세포의 이게 그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DNA의 손상이 암세포로 어떻게 암세포의 발달을 이루는지 약간의 클루가 이제 생긴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사람은 나이가 먹고 그러면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몇 년 전에 코끼리는 secret weapon, 그러니까 비밀 병기가 있더라. 암과 싸울 수 있는 뭐 이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이 코끼리,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코끼리 수명이 사람하고 뭐 비슷하네요. 한 7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 코끼리는 또 덩치도 사람보다 훨씬 크고 몇 배 크고 한데 그 기간 동안 암에 걸리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왜 그럴까? 그게 어떤 그 유전적인 뭐 분자적인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흥미를 갖게 됐죠. 이게 어떻게 될까?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암이 유발하는 요인이 뭐냐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잘 알려진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이제 cancer causing carcinoge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을 유발하는 칼시노젠이 이제 발암 물질이란 뜻인데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radiation 하면 방사성 뭐 그런 거죠.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예요. 엑스레이나 뭐 전자 장비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뭐 환경적인 environmental toxin, 환경적인 뭐 참 그렇죠. 갈수록 그런 게 우리가 둘러싸고 있죠. 혹은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특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케미칼, 토바코, 이게 이제 담배 필 때 담배에서 나오는 그 케미칼 같은 게 이제 뭐 그건 아주 잘 이스타블리가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요 원인인데,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암을 유발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브루스 에임스라고 하는 옛날 이제 학자인데, 생명과학자인데 60년대에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아주 간단한 그런 툴을 개발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발암 물질들은 모두 DNA 변이를 유도하더라.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렐레이션이 보이는 거죠. 이런 암들이, 발암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는데 DNA 변이를 통해서 하더라. 그게 이제 제시가 되고 이제 연구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그거를 다 그 증명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DNA 변이에 의해서 암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비슷한 취지의 어떤 최근 논문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 이게 DNA 손상을 유도하는 환경적 요인, 그래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테이블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면은 뭐 sunlight, 우리가 햇빛 쬐면 참 좋지만은 햇빛 쬐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되면은 또 DNA를 손상할 수도 있고, 뭐 담배 당연히 있고, 뭐 체스트 엑스레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은 뭐 폐 사진도 찍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용량으로 쓰니까 이제 좀 덜 위험하지만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하게 되면 사실 DNA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는 권유하지 않죠. 여러 가지 뭐 CT 병원 가면 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기 체르노빌 액시던트 하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80년대 그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그 공장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막 노출돼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었어. 바로 죽기도 했지만 나중에 결국 암으로 많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뭐 원자폭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백혈병이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흡연,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레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이게 그런 DNA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결국 생기는 이런 여기 이제 어떤 형식의 DNA 변이가 일어나는지를 여기 나오는 테이블을 보면 이 DSB라는 게 뭐냐면 DNA의 이중 절단이 났다 이 얘기예요. DNA가 절단이 이렇게 나버리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변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DNA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사실 우리는 많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제 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안에 그 코팅되어 있는 플라스틱에서 해로운 케미칼이 나오죠. 그런 게 아주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신호 같은 거, 이런 게 뭐 사인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기 뭐 포르말데하이드라는 이런 게 이게 케미칼인데 이게 아주 뭐 1급 발암 물질이죠. 이런 건 잘 알려져 있고 이런 게 사실 바로 이런 컵에서 나옵니다. 플라스틱. 그러니까 뜨거운 걸 부으면 안 돼요. 플라스틱 컵에다. 그러죠? 그다음에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피다가 이제 나는 이제 전자담배로 막 바꿀 거야. 그리고 전자담배는 꼭 안 해로운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런 전자담배에도 포르말데하이드가 많이 있다. 그런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담배는 참 해로운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칼시노젠, 이게 뭐냐면 이 발암 물질, 그러니까 DNA 변이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근데 꼭 저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세포 안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생활하면서도 발암 물질이 생겨요. 아주 참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활성산소라는 건데, 이거 ROS 그래가지고 뭐 Reactive Oxygen Species 이런 말이 이게 뭐냐면 뭐 간단히만 얘기하면 우리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안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런 그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ATP, 우리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ATP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자, 일렉트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같이 표현, 이게 일렉트론이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일렉트론이 결국은 산소의 환원을 통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불완전한 환원이 일어나요. 이게 생명체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이런 그 산소 분자 중에 마이너스 차지, 일렉트론이 하나 띡 삐져나와 있으면은 얘네는 아주 반응하기 좋은 애, 그러니까 얘네가 DNA를 반응을 하게 버리면 DNA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세포 내에서 그냥 호흡하는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식하면은 노화를 줄일 수 있다. 그게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을 덜 하게 되겠죠. 덜 하니까 ATP를 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DNA 손상을 줄일 수 있다. 혹은 뭐 이제 그런 연결해 이런 일이 생긴다. 예. 그래서 ROS도 DNA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손상된 DNA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암, 오늘 얘기하는 암이고, 이런 게 노화도 일으켜요. 노화도 일으키고, 암과 노화를 같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좀 깊이 들어가 버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분자적인 레벨,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분자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다 이렇게 나타내는 동그라미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 인자들, 세포 안에서 활동하는 단백질 인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일종의 어떤 회로같이 형성이 돼 있어요. 세포 안에도 회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DNA가 손상이 가버리면 세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뭐 SOS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세포가 손상이 갔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면 일단 세포 주기를 딱 스탑시켜 버려요. 세포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DNA가 손상이 갔으니까 세포가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스탑.
그 다음 DNA 손상 복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손상된 거를 복구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날 테고, 또 cell fate decis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의 운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DNA가 손상이 가버렸으니 어떻게 할까요? 세포는 DNA 손상이 갔으니까 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해버려요. 나는 손상된 나쁜 거를 갖고 있으니까 내 DNA가 내 자손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포 사멸, 자살을 합니다. 네. 아주 어메이징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네트워크가 여기에 나타냈다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fix or die, 그러니까 고치거나 손상된 DNA를 고치거나 아니면 죽자. 그래야지 나 하나 희생함으로써 생명체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거를,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단백질 인자가 있어요.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만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P53, 그죠? 보이죠? 네. P가 이제 프로테인의 P를 나타내는 거, 단백질이다. 53은 분자량이에요. P53 이렇게 달렸는데 이게 아주 모든 거에 그 키 플레이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P53을 내가 굳이 여러분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분자 생물학이라면 뭐냐면 DNA, RNA, 프로테인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분자 생물학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단백질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PubMed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온라인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 다 이게 여기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 치면은 그쪽에 관련된 논문이 쫙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P53을 쳐버리면 논문이 11만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거 아니다, 더 있는 것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연구된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P53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연구할 때, 뭐를 공부할 때, 애초에 이게 왜 시작됐을까를 좀 알면 좋아요. 이게 왜, 어떻게 시작이 됐지? 그러면 이제 이게 스토리를 좀 알면은 재밌는데, 이게 1970년대 말에 이 아놀드 레바인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그 랩에서 연구하다가 아주 우연하게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발견한 거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고 미국 프린스턴대 총장까지 하게 됐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바이러스, SV40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연구하다가 이게 이제 암을 유발하더라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암을 한번 그 실험용 쥐에다가 한번 찔러봤어요. 죄송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쥐에다 찔러봤는데 이렇게 암이 크게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암이 왜 생겼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무슨 특별한 항원이 있나? 단백질이 뭐가 있나?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 쥐를 희생시켜가지고 혈청을 다 뽑아가지고 어떤 항원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졌을까? 항원이 피에서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항체를 만들면은 그걸 통해서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과만 얘기하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여기 79년도네요. 벌써 여기 이제 레바인 랩에서 첫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당시에는 아주 단순한 논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논문인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54kDa 몰래 분자량 54 정도가 되는 항원이 생기더라. 단백질하고 만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원이 이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더라,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된 거죠.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게 단백질이 여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게 뭘까 이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바이러스의 항원이 P53이라고 하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억제하더라. 그런 거였어요. 억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P53이 정상 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쥐에 암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P53은 그러면 항암 단백질이다.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앤데 얘를 그 단백질을 억제하니까 바이러스는 암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바이럴 단백질이 P53을 저해했기 때문에 종양이 자랐다. 그렇게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이게 이제 80년대 뭐 그때 90년대 그때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식의 기능을 알려진 게 최초였어요. 이런 항암 단백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냐면 P53은 어떤 기능이 있길래 암을 억제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다음 질문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뭐 지금까지도 한 30년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수십 년 연구를 제가 오늘 한 페이지에다 그냥 요약을 해봤어요. 한 페이지만. 그럼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DNA에서 그 RNA가 만들어지고 전사가 되죠.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전사인데 이거를 유도하는 인자예요. P53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53 단백질이 DNA에 그 프로모터라고 하는 그 위치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는 mRNA를 만들어낸다. mRNA를 유도하게 만드는 그런 인자예요. 근데 모든 mRNA를 다 유도하는 건 아니고 아주 선택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든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 P53이라고 하는 인자는 또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나 어떤 손상이 왔을 때만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재밌죠. 평상시에는 기능이 없다가 어떤 스트레스, 세포 안에 무슨 뭐 손상이 가거나 이러면은 발현이 되고 아니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치가 on 되듯이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죠. 스트레스가 오면 와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거를 하더라. 그런 인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사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실험적인 그냥 실제 데이터인데 이렇게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이렇게 이게 그 손상을 가는 약물을 쳤더니 이렇게 증가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사되는 아까 얘기할 게 이게 항암이라는 게잖아요. 제가 항암적인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세포인데 정상적인 세포가 이런 발현을 통해서 세포 사멸, 아까 제가 자살한다 그랬죠, 세포가. 그러니까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53은 자기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애다.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상이 갔으니까. 그죠? 갔으니까 자살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과학자들은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그러면 세포 사멸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죠? 왜 어떻게 일어날까요? 또 그게 궁금하죠.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연구 줄기인데 그것도 한번 제가 여기 서머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아주 또 새로운 기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막이 있어요. 막 멤브레인, 그 지질 막이 있는데 바깥에 거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게 해요. P53이. 그럼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세포질로. 나오면은 걔네가 신호가 돼가지고 세포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사멸을 만드는 인자인 거죠. P53이. 그 미토콘드리아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자, 그러면 P53이 있는데 그럼 P53이 만약에 여러 개 있다. 세포 안에 유전자는 항상 한 카피거든요. 한 쌍. 하나, 두 개. 하나 엄마, 하나 아빠 이렇게 오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세포는 봤더니 P53이 막 수십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그만 손상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뽕뽕뽕 잘 뚫리겠죠. 얘는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인자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얘네는 세포 사멸이 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코끼리로 돌아가면 아까 그 아티클을 봤더니 코끼리 안에는 이런 인자가 20카피가 있더라. 이걸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사람에는 2카피. 10배가 많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코끼리들은 그렇게 진화를 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포 사멸을 지수를 팍 올려버리니까 애초에 그냥 모든 암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냥 암의 발생을.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예민하다 뭐 그런 말 가끔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쉽게 자기가 이제 사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끼리 세포가 실제로 예민한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스타디를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그냥 갖고 와 보면 코끼리에서 세포를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한 농도의 어떤 약물들의 반응을 봤더니 코끼리 세포는 같은 농도에서 세포 사멸을 훨씬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오버 리액션, 한마디로 오버 리액션 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세포들은 DNA 손상 약물에 훨씬 더 예민하고 빨리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암 측면에서는 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P53이 만약에 아예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미토콘드리아의 구멍이 뽕뽕 안 뚫리죠. 그러면 이 물질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세포 사멸이 안 일어나요. 얘네들은 P53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포 사멸이 안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나 손상은 이미 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세포 사멸 반응을 못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된 DNA를 갖고 있는 변이 된 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겠죠. 아주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DNA에 이중 나선 절단이 만약에 됐는데 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만약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나한테 없어. 그러면 얘네는 변이가 되고 암 같은 게 생길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슬프게도 그런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P53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게 전달이 된 거예요. 유전 질환. 그래요. 뭐 리 프라우니 신드롬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암이 많이 생겨요. 뭐 뇌종양 뭐 여러 가지 암이. 그러니까 P53이 항암 유전자라는 게 여기서도 뭐 유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P53을 보호해주는 인자가 또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아탁시아, 뭐 텔라기닥 이것도 유전 질환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인자들의 변이가 자기가 갖고 태어나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암 발병률이 높죠. 아주 유아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참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P53에 대한 어떤 보조를 받는 어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유전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그냥 일반 파퓰레이션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런 암종의 대부분에 P53 유전자의 변이가 있더라요. 변이가 생기더라. 없던 게 생겼어요. 없던 게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는 그 단백질 그 번호를 1번부터 이렇게 아미노산의 번호를 쫙 매긴 건데 어떤 특정 지역에 막 변이가 엄청 보이더라. 근데 그게 봤더니 P53이 아까 DNA에 딱 바인딩하는 그런 인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변이가 가버리니까 이거는 이런 변이가 생김으로써 P53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암종들은 P53이 아까 미토콘드리아 구멍 해가지고 세포 사멸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는 세포 사멸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막 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한 30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DNA Damage Response System 이라고 DNA 손상에 반응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런 전문 용어로. 이거는 사실 이거 대학생들 교재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중에 혹시
생명 쪽으로 갈 학생들은 이런 거를 한번 나중에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종 다양한 DNA 손상 뭐 이런 게 오면은 결국 필요한 거는 이런 P53 여기 보이죠? 이거에 의한 여기 apoptosis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포 사멸을 영어로 얘기하는 용어인데 cell death, 세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세포는 프로텍션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코끼리로 넘어가면 코끼리는 이게 엄청 튼튼하네요.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자그마한 스트레스나 이런 데에도 예민하게 그냥 그 세포는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포는 죽지만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코끼리는 사니까. 그죠? 암에 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비유를 해보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차가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2명이 있어. 친구 1명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난 빨리 가자 그냥. 바쁘다 가자.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친구는 뒤에서 아이 가지 마. 빨간불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둘 중에 좋은 친구는 뭐예요? 이게 좋은 친구잖아요. 그 후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세포 안에는 근데 2가지 성격을 가진 그 인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자들은 얘를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러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게 암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얘는 잡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얘를 전문적인 용어로 튜머 서프레서 튜머가 암이고 서프레서 억제한다. 그런 인자들이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P53이 그래서 튜머 서프레서더라. 그게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지난 한 30년간 많은 사람들에서 이런 지식이 밝혀진 거죠. 뭐 이런 단백질은 참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BRCA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변이가 되면 유방암, 난소암이 증가하더라. 이런 요새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재밌는 그냥 현상이 뭐냐면 자, 코끼리도 자연에 사는 코끼리가 있고 동물원에 잡혀 사는 코끼리가 있잖아요. 그 수명을 봤더니 자연에 사는 코끼리는 평균 수명이 70년. 근데 동물원에 사는 코끼리 수명은 훨씬 적어요. 40년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 같은 코끼리인데 왜 수명의 차이가 날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동물원에 사는 그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아주 자연에서 뭐 좋은 거, 뭐 저기 올게닉 유기농 막 먹다가 환경 그러니까 그런 뭐 동물원에서 사람이 주는 밥 먹으니까 뭐 그런 거 음식도 있을 테고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트레스 동물원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P53 같은 항암 유전자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얘네는 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포 사멸하고 노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화로 가니까 오히려 암 같은 건 안 생길지 몰라도 수명은 짧아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석은 저희가 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 첫째, 스트레스를 줄이자. 우리가 뭐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많잖아요. 뭐 술, 담배 이런 게 가장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안 좋아요. 이번에 공부할 때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의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노화 증상을 겪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막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그러면 이제 슬프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노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자연적인 항암 작용이에요. 노화는 자연적으로 P53 같은 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일으켜서 나는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노화가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자연적으로 항암 작용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디 대학에서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면 코끼리 같은 거대 동물 중에 암 발병률이 또 낮은 게 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만 그런 거냐? 다른 것도 그런 거냐?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그린랜드 샤크 이게 저 미국 북유럽 쪽에 이제 뭐 상어인데 이게
평균 몸 길이가 6.4m니까 엄청 크죠. 근데 수명이 400년이라네요. 이게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400년이나 살면서,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거 안 걸리겠죠. 그냥 안 걸리니까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는데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퍼브메드 가서 찾아보니까 최근에야 이제 연구가 좀 되고 있네요. 봤더니 역시 여기서도 하는 말, 그러니까 그들 상어에 있는 세포의 이제 DNA를 막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P53 유전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죠. 코끼리 같이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DNA의 손상을 복구하는 그런 단백질들의 숫자가 몇 배 더 많더라. 그러니까 DNA가 변이가 안 되도록 보존해주는 그런 기능이 더 세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얘네는 이 상어는 세포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복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상이 오면 막 복구하고 막 이런 게 활발한 거죠. 얘네는.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뭔가 배울 수가 있죠.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고래도 굉장히 오래 살죠. 덩치가 크고. 근데 얘네도 이 기사를 봤더니 왜 고래는 캔서에 안 걸릴까? 그런 연구를 또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봤더니 이제 유전체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P53의 카피는 증가가 안 보인다. 이건 또 굉장히 기대치 않은 희망적인,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대사율이 낮대요. 코끼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ATP 막 만들면서 활성산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얘네는 대사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냥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니까 활성산소 양이 아마 작을 것 같아요. 활성산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분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저의 지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뭐 이런 훌륭한 분하고 뭐 이렇게 포옹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재미를 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생명과학자는 그래서 자기의 그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학자는 자기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생명 현상에 대한 원리에 대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호기심을 충족함으로써 인류의 호기심을 대신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의학 발달의 기초, 의약물 개발의 기초. 요새 뭐 전부 다 의대 열풍이잖아요. 의사들 되고 싶고 하는데, 우리 생명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약물 개발에 초석이 됨으로써 그런 의사들이 약을 쓸 수 있게, 우리는 그런 아주 초석이 되는 연구를 한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인류 복원의 진보를 한다. 그래서 다시 저희 학과, 뉴 바이올로지, 아까 학과에 그런 저희 21명의 교수들이 있는데, 그 연구실에서 이제 암과 노화의 어떤 신호 경무,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포함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텔로미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색체 말단에 있는 거긴데, 그게 짧아짐으로써 노화가 간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연구하고, 후성 유전적, 이거는 지난 학기에 여기에 저희 학과 또 교수 한 분이 이걸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고. 자, 그러면 한 4, 5분 정도 이내로 제가 좀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끝내기 전에 여기 뭐 이제 여성 생식기 암 중에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있어요. 자궁경부암이, 이게 원래는 암이라는 거는 40, 50, 60대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게 기사를 봤더니 젊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20대, 30대도만 걸리더라. 이게 아주 알라밍한 거죠. 이게 걱정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자궁 진단받은 20, 30대 환자가 연간 2,000명을 넘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근데 이거는 저게 돼요. 예방이 되는 암입니다. 네, 다행히도. 자,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암이 왜 생기냐를 알아야 돼요. 암이 왜 생기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해요. 원인이 메이저 한 개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자궁경부암을 유도하는 바이러스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HPV 이렇게 불러요. HPV인데, 이게
여기 그 테이블에 보면 cervix, 이게 cervix가 자궁이거든요. 자궁의 한 90%, 95% 이상의 저 HPV의 원인이다. 그런 스터디가 있고. 하지만 이건 여성 자궁만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걸려요. 뭐 항문, 뭐 페니스, 남자 생식기, 뭐 구강암, 뭐 그 스롯, 여기 후두암 이런 것도 다 일부 타 암종에도 6% 정도 기여를 하더라. 그러니까 6%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암의 6%가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HPV라는 거는 고약한 놈이죠. 이거를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이게 왜 생기냐면 성접촉에 의해 생깁니다. 성접촉.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성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티네이저,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백신을 다 맞게 해요. 한국은 제가 봤더니 의무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또 다행히 개발이 돼가지고 이 백신이 뭘 하는 거냐면 바이럴 그 외부에 있는 인자를 딱 바인딩 해가지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맞아버리면은 이게 뭐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한 가지는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방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한번 미리 감염이 돼버리면 백신의 효과 없어요. 그 의미를 알죠? 이거는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된다. 항체를 만들어야 돼, 몸 안에. 코로나 같이, 코로나 백신 같이.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럼 조금만 더 분자적으로 HPV 바이러스가 그럼 구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DNA가 있거든요, 얘네도. DNA가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라는 거는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아주 이센셜한 인자 몇 개만 딱딱딱 갖고 당기거든요. 그래서 감염하면은 또 그걸 복제를 하고 이런 게 기능이 있는데 여기 뭐 알파벳으로 뭐 E6니 E7, 뭐 E1, L1 이런 게 다 바이러스가 자기가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기의 항원을 갖고 당기는 거예요. 항원을. 아까 그 백신이 사실 타겟팅하는 게 요거 L1이에요. 백신이 저걸 타겟팅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예. 바이러스 유전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봤더니 E6하고 E7이라는 인자가 이 바이러스가 암을 유도하는데 가장 이센셜하더라. 그런 스터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아주 나쁜 놈이죠. 저게 그럼 쟤네가 어떻게 암을 유도하느냐, 자궁경부암을 유도하느냐 그런 스터디를 해봤더니 다시 한번 P53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도 P53을 아까 미토콘드리아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그랬죠? P53이. 근데 저 E6, E7 아까 바이럴 단백질들은 얘에다가 딱 갖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P53이 기능을 못하죠. 그러면 세포 사멸 안 일어나니까 또 암을 발생하는 그런 기전으로 연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E6가 P53을 억제하냐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근 논문인데 제가 찾았는데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엑스레이를 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E6가 이거를 갖다 붙이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숙주에 있는 다른 인자를 하이제킹 뭐예요? 납치하듯이 데려와가지고 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P53을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재밌는 바이러스가 아주 영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P53을 억제하더라. 이런 스터디가 이제 최근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어떤 우리가 약물을 개발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스터디를 뭐 앞으로 기대가 돼요. 그런 게 이제 될 거라고.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뭐 의학적인 그냥 상식인데 이 헨리에타 렉스라는 그 흑인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이 91년도에 죽었어요. 1951년도에 죽었는데 자궁경부암으로 30세 초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이 의학적인 발달을 위해서 자기의 자궁경부암의 조직을 떼어내서 기증을 했어요. 그 가족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를 배양을 해봤더니 그냥 엄청 잘하더라. 원래는 정상적인 세포를 배양 디쉬에다가 깔면 잘 안 자라요, 얘네는. 근데 얘네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인 거죠, 암세포.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람으로 해서 이거를 힐라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힐라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이게 헨리에타 렉스를 따서 이제 붙인 말인데 이거는 의생명 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실험용 세포주예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저걸 이용해서 많은 생명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실험주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 저희 랩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힐라셀이 무궁무진하게 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HPV 그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걔가 그럼 뭐를 하느냐? P53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는 세포 사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코끼리하고 반대죠, 이거는. 네, 다시 P53을 억제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길었는데 뭐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코끼리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인간의 암 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 몸의 수호천사와 같은 P53 유전자의 발현을 적절히 조절해서 언젠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앞으로가 기대되고 또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에 잘 걸리지 않더라. 네, 그런 스터디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암에 걸리는데 그 암이 사멸을 하더라. 그거는 아주 흥미롭네요. 암은 보통 암의 능력은 세포 사멸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우리 학생 말은 그 논문은 고래에서는 암세포 생기긴 생기는데 세포 사멸을 더 빨리 하겠네요. 더 세포 사멸이 더 잘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암세포 자체에서 또 다른 암처럼 맞으면서 그 암세포가 사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진실인지 아니면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암세포가 그러니까 원래는 암세포는 그 P53 같은 게 억제가 돼 있어가지고 세포 사멸은 안 되는데 아마도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는 P53이 더 있기 때문에 암세포지만 세포 사멸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나 이런 아까 제가 암에 안 걸린다는 거는 아니고 뭐 잘 안 걸리더라. 그게 증거가 없더라. 네, 그런 스타디들이죠. 네. 있는데 코끼리처럼 P54 유전자가 많아서 다른 스트레스에도 승부가 가능해서 죽는다고 안 좋은 있지 않나. 마지막에 다시. 그러니까 네. P54이 많아서 다른 스트레스에도 세포가 스스로 참여하면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 그 좋은 포인트입니다.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P53이 양날의 모든 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에는 안 하고 빨리 죽지만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노화로 가죠. 그러니까 세포는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쟤네는 이런 동물들은 그러니까 예민하죠. 그래서 아까 그 뭐 야생에 사는 코끼리, 뭐 잡혀 있는 코끼리 비교하면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노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겠네요. 그런 동물들은. 그런 게 아마 안 좋은 점이 아닐까. 하지만 뭐 선택이죠. 암에 걸리는 게 나쁜 거냐, 노화가 빨리 오는 게 나쁜 거냐. 저는 그런 거죠.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일단 특히 선생님들이 암에 관해서 세포 사멸인자가 많으면 암 동향을 갖다가 죽이기 때문에 오래 살고 가공해서 HP 붙는 세포 사멸인자가 가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항암물질이 오래 암물질이 암세포가 오래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유전자가 암을 그 손상된 세포를 생길 경우에 이제 자살골을 넣어서 이제 억제를 해야지 암의 근원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건데. 53의 어떤 성분이 그 손상된 암세포를 회복할 수 있는 암을 갖다가 죽이고 소멸하는 인자가 있고. 예. 그 자궁 이야기하실 때그 H물하고 시작. 자궁 경부암에서는 그게 억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P53이 자궁 경부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오면은 자궁 경부에서 그 조직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그거를 못 죽이게 막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세포가 죽어버리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은 번식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P53을 억제함으로써 그거의 부작용으로 사이드 이펙트로 암 세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 동물원의 그 코끼리와 자연 상태 속의 코끼리가 누가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더 기쁘냐 할 때 동물원의 코끼리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죠.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연 상태에서는 적자신드롬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 경쟁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 그런 생존 경쟁에 생존에 위한 스트레스도 있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과학 연구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은 6월 13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